네, 두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네. 아마 윤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생각나실 것 같아요.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신조어 표현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온 이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2병입니다. 중2병. 너의 탤런트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슬리핑이라고 적었다 그러죠. 만화에도 보면 부모님들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일들에 따라가고 싶지 않다. 영원히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은 중2병을 표현하면서 허세성 자아도취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죠. 주니보라고 해서 중2병인데 실제 뭐 병은 아니고요.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인 상태인데 또 자세한 연구들에 의하면 두뇌가 어, 이제 계속해서 발달되는 과정 중에 혼미한 과정을 좀 거쳐서 그렇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는 남보다 다르다. 난 남보다 우월하다. 심지어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자기에게 도취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2병의 가장 큰 것은 자기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청소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 특징이 있다면 바로 독립에 대한 욕구입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다.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고 싶다.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큽니다. 몸은 어른과 비슷하게 자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의 성장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아마 그 부분만큼을 허세가 채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기 이 시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청소년기는 참 애매한 기간이지요. 제가 청소년 해놓고 이 청자와 소자에다가 색깔의 톤을 다운시켰습니다. 청자를 지우면 소년이죠. 아동기에 해당하는 나이고, 소자를 지우면 청년입니다. 성인기에 해당하는 나이. 그래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 발달 단계이죠. 뭐든지 다 어정쩡하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여서 우리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하는 말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몸은 어른에 가까운데 행동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지식은 산만하고 사회적인 적응은 되지 않았고 욕구는 막 분출되고 욕망도 막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죠. 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사는데 특별히 이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이 시기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어, 역할 모델에 대한 갈망입니다. 부모님에게 의존해 살아오던 아동에서부터 이제 부모님에게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청소년기가 되면 여자아이들은 문을 잠급니다. 아무도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락을 해버립니다. 뭐 사내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갑자기 이제 밖을 나가겠다 그러고 혼자 길을 다녀보겠다 그러고 친구랑 만나러 가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오던 아이들이 또래 집단으로 관심의 대상이 옮겨지게 됩니다. 차라리 또래를 좋아하면 좋은데 더 심한 경우는 연예인을 좋아해서 사생팬이 되어서 쫓아다니게 되죠. 아니면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을 좋아하거나 요즘 같으면 BTS 같은 그런 K-팝의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래서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하여 떨어지는 그런 내용 단계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비정상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또래들을 통해서 신앙 전도가 가능할 수 있죠. 예,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뭐 유년부를 스스로 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기에는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 심리적 변화가 너무나 커서 개인적으로는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다. 자, 이제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푸버티인데요. 사춘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어, 첫 번째는 자, 이제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체 발달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데요. 사춘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호르몬 변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어, 발음이 조금 어렵고 이 한국말로 번역되기 어려운데요. 어, 아드레나체라는 거하고 고나다체 이렇게 읽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아주 어린 시절이죠. 6세에서 8세 정도의 어, 이 부신, 신장 옆에 부신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방출이 되면서 특별히 골격이 형성이 되고 호르몬 변화가 처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잘 아는 이제 생식샘 사춘기라고 부르는 고나다체라는 이 시기는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12세까지 대략 초경을 여자아이들이 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몽정을 통해 첫 사정들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성징이라고 해서 변화들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18살에서 13살까지 여아들이 먼저 성장을 하죠.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큽니다. 네. 아, 남자아이들은 이제 10살부터 시작해서 16세까지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거의 성인의 비율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이대까지 자라는 키가 자신이 자라야 될 키의 전체 뭐 9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을 겪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성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호르몬 문제와 또 성장 호르몬 문제들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개인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조숙증, early developer라고 표현하고요. 미숙증이 있습니다. late developer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숙하게 되면 여자아이들이 그 원치 않는 관심을 받게 되고 놀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섭식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조기에 성행위를 시작하게 되는 약물 남용 위험이 커지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소년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이제 조숙증이라고 하지만 크게 이제 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과 함께 이점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애들은 덩치가 커지는 쪽으로 나오니까요. 빨리 자라면 뭐 일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운동 잘하고 키 커지고 이러니까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신체가 발달하다 보면 약물 남용이나 조기 성행위 위험 증가. 미숙증이 있습니다. 레이트 블러머스 늦게 꼽히는 또 빨리 가는 것만큼이나 늦게 가기 때문에 따돌림이 되고 우울증도 있고 특별히 이제 부모가 염려를 많이 합니다.
뭐 성장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조급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지요.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발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찍 성숙한 소녀보다 늦게 성숙한 소녀들에게 더 좋은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장은 다 한다. 것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뇌 발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10대 초반이 되면 가장 큰 크기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0대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지요. 태어날 때 신체에 비해서 큰 두뇌였지만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라지요. 네, 그러다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우리의 두뇌를 네 군데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각각의 영역들이 갖고 있는 펑션들이 있습니다. 앞쪽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해서 또 이 뒤쪽이 두정엽이라고 있습니다. 촉각과 운동정추, 운동중추입니다. 네, 제 이름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옆쪽이 청각과 후각을 보는 측두엽이 있고요. 이 뒤쪽은 후두엽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지만 그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 뒤쪽에 가서 시각 정보가 데이터 처리가 되는 일입니다. 이 전두엽 앞쪽의 부분을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인간의 전두엽이 다른 영장류의 동물들과는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큽니다. 이것을 진화의 증거라고 또 진화론자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볼 수도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요. 예. 그래서 전두엽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더 높은 수준의 인지 처리가 가능한 특징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초화라고 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미엘린 수초라고 해서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뭐 이렇게 평평한 종이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뉴런이 있죠, 뉴런이 이제 있는데 확대시켜 보면 이 축삭돌기라는 것이 쭉 있습니다. 뭐 콩나물 같으면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미엘린 수초가 가서 감습니다. 그래서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감고 그렇게 되면서 이 자극의 전달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작지만 우리의 머리 안에서 이런 수초화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스냅스 가지치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생아 때에 이 뉴런을 비롯한 이 스냅스들이 있다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생후 6개월에 확연하게 많아지죠. 2살 때가 되면 이게 촘촘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창 많아질 때는 6세까지 가게 되면 천조에 해당하는 천조 얘나 스냅스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스냅스가 있는데 말하자면 전선이 쫙 깔려 있는데 너무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치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좀 걷어내면서 어떤 생각이나 습관들이 형성된 상태에서 쓰는 것들은 계속 잘 발달이 되게 되고 쓰지 않는 것들을 이제 도태시키면서 마치 전지가위를 가지고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처럼 스냅스를 가지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성인이 되면 150조 정도로 축소됩니다.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최대가 1000조라면 우리의 보통 사람에게는 150조 정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머리에 그 기능을 우리가 뭐 채 5%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죠. 천재가 5% 활용한다 그러죠. 근데 바이 이제 스냅스나 뉴런 같은 것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닦듯이 길을 자꾸 쓰다 보면 그 시냅스가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원활하게 생각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또 변엽계라고 해서요. 아까 보셨던 그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숙두엽 그 사이에 변연계라는 이런 아주 좀 복잡한 또아리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상외, 해마는 아시죠, 여러분? 편도체 그리고 지상하부 이것이 이제 주로 변연계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전두엽, 전전두엽까지 포함을 하면 확장된 변연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하면서 보상이냐 처벌이냐에 대한 이 기억력과 사고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춘기에 이제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게 되면 그 그림의 빨간 부분이 있지요. 변연계의 한 부분인 편도체 이 부분에 계속해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기에 있는 중2병 걸려서 자기 중심성으로 그렇게 자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 또 세로토닌이 나오죠. 도파민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또 위험을 감수한 행동할 때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세로토닌은 이 진정시키는 화학 물질이지요.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각성하게 집중력 장애에 해당하는 ADHD가 이런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특별히 발달이 되어서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기능들이 잘 움직이도록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청소년기에 이런 것 중에 또 특별히 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10대들에게는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수면이 필요합니다. 뭐 고등학교 3학년 한국 같으면 고3 시절 보내면 사당오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멜라토닌이 밤늦게 증가합니다. 불이 꺼지고 주변이 좀 조용해져야 멜라토닌이 막 생성되어서 잠자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잠 많이 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잠 많이 못 자는 스타일인데 키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생활 습관 속에서 올빼미형이 되느냐, 나이트 오울이 되느냐, 아니면 새벽형 인간이 되느냐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만약 10대 때 수면이 부족하면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삶이 안정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 생각해 볼까요? 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죠. 신체에 대해서 불만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에 뭐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콜리시스라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라고 아주 심해서 막 통증이 있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자세가 이제 삐뚤어지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 생각으로 아마 한 7, 8년 정도 오랫동안 이제 그 교정기를 착용하며
더운 여름 날에도 그걸 이제 착용하고 학교를 갔어야 했었어요. 예, 아버지로서 되게 힘들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뭐 결혼할 때는 몰랐지만 제 아내가 약간의 스콜리시스가 있어요.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유전이 되어 가지고 제 딸은 이제 조금 더 그 각도가 이제 나중에 교정이 딱 잡히게 되어서 교정이 되었는데, 예, 그런 것이 자신에게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앞골이라고 해서 위턱 이와 아래턱 니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합주기가 됩시다. 이런 말 싫어합니다. 네. 네. 치아가 아래 니 윗니가 딱 맞지 않을 때, 돌출된 이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뭐 코미디언 개그맨들 중에도 이런 것으로 해서 양악 수술하고 바뀐 얼굴로, 근데 이제 예전보다 인기가 떨어진 그런 탤런트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인기가 떨어져도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좋은 얼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청소년기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특별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울을 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남자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의 이제 입부분이 보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중 이만해서 이제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옛날에 입을 가리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 문제와 관련돼서 장애가 있습니다. 섭식 장애, eating disorder들인데요. 근육이 형성이라 그래서 뭐 근육 발달에 집착하는 그런, 먹을 때 신경성 폭식증이 있습니다. 음, 너무나 이제 그 신경증인 거죠. 예. 사실은 아닌데 강박에 쌓여서, 사실은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많이 쪘다, 안 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체를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죠. 저체중, 저칼로리 섭취를 계속해서 결국 이제 입맛이 떨어지게 되고 식욕이 부진해지거나 폭식하거나 다이어트 하다가 잘못하면 폭식증, 거식증에 걸려서 먹고 또 이제 소화를 못 해내서 또 토하고 반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폭식의 장애는 과식을 또 가져오고 불안함과 우울증과 비만과 관계가 됩니다. 섭식장애의 건강상의 결과는 이제 거식증과 폭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거식증이라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장애, 정신적 장애입니다. 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살이 참 빈번한 그런 일들이죠.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죠. 폭식도 제2형 당뇨를 가져오게 되고요. 비만하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고콜레스테롤을 가져오게 되고 심장병과 고혈압을, 이런 섭식 장애에는 치료받아야 되죠.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Cognitive Behavior Therapy를 받아야 하고요. 약물 치료 필요합니다. 상담 받아야 하고요. 부모가 함께 하면서 모니터링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의 인지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인데 피아제의 이론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이 인지 발달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치 이제 컴퓨터가 있듯이 컴퓨터의 원리가 사람의 이 정보 처리에서부터 온 것이니까 이 정보 처리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사고 능력을 보고 몇 가지 영역에서 향상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어텐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에게 오감이 있는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죠. 근데 사실 이제 감각들이 열려 있는 게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눈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전방을 향해 보고 있죠. 사람의 시야가 완전 180도는 아니지만 전방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내 눈에 띄는 것, 선택적 주의가 가능하죠. 네. 분할주의도 가능합니다. 보이지만 이그노할 수도 있는 거죠. 보고 싶은 영역만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기에 사고 능력을 가질 때 우리의 감각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어텐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할 수 있는, 어텐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지요. 오퍼레이션 메모리입니다. 작업,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작업, 오퍼레이션이죠.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지요. 네. 의지적으로 또 뭔가를 외우려고 애를 쓰는 일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런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이걸 위해서 어린 시절에 주산도 배우기도 하고 암산법을 배우기도 했던, 또 속도법 배우기도 했던,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프로세싱 스피드입니다. 처리 속도인데요. 이때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처리 속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조직입니다. 오거니제이션 하는 겁니다. 정보를 그냥 병렬로 쭉 늘여놓으면 우리 머리로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조작해서 오거니제이션, 머릿속의 트리를 만드는 거죠. 생각 정리에 대한 앱들도 요즘 나와 있죠. 메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가지로, 잎사귀로 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계획에 대한 것이고요. 흘러가는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이죠. 자극하면서 생각이 묶이어서 매듭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인지에 대한 관점에 보면 피아제의 구성주의, 형식적 조작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량적, 단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설적 생각, 만약에 연역적 추론이 만약에 머릿속에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일어나는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추상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죠. 현실은 컬러입니다. 추상적인 사고,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 아까 보았던 것처럼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디 엘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피아제의 이 구성주의 형식적 조작 사고를 근거로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 강의의 처음 시작에 나왔던 중2병과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 사실은 연결된 겁니다. 첫 번째, 상상의 청중입니다. 늘 자신을 누군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다 쓰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특별히 이때 브랜드 옷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또 반대로 아이들이 작은 실수를 했는데 너무나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스스로 느낍니다. 왜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사람들이 나를 늘 주목하는 건 아닌데 자기중심주의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상상의 청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의 청중의 일부에 개인적 우화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독특한 자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합니다. 이건 내가 잘해. 미운 4살 때부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잘 못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강화가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라는 것에 대한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죠. 세 번째는 이제 무적 우화가 됩니다.
invincibility fable인데요. 이 개인적 우화가 너무 커지다 보면 나중에 나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여서 세상에 있는 불행은 결코 나에게 오지 않는다. 나는 무적이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요. 근데 나에게 그런 통계가 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적 우화, 슈퍼맨 신드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겁도 없이 막 그렇게 하죠. 겁도 없이 애들 돈 뺏고 지나가는 그 어른들 보면 뭘 보냐 그러고 영화에 보면 가끔씩 어른들한테 욕하는 그런 청소년들 나오지요. 이 자신을 과다하게 믿는 과장된 자기 허영이 있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정보 처리가 이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직관과 분석이라는 두 가지 통로입니다. 논리 영역 속에도 귀납과 연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내용에도 직관, 인투이션이 있죠. 딱 보면 깨닫는 거. 두 번째, 어널리시스, 분석적이 있는 거죠. 뭐 MBTI도 이런 성향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직관은 자동이고 무의식이고 굉장히 빠릅니다. 경험적이고 정서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통찰이 강한 사람들이죠. 뭔가를 딱 보면 눈치 딱 채는 직관이죠. 분석은 뭡니까? 신중합니다. 분별은 하되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분석하고 의식적으로 내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 머릿속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직관이 빠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석이 더디게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가정에서도 직관이 강한 배우자와 분석이 강한 배우자가 함께 살다 보면 가끔씩 찌그락찌그락 하게 됩니다. 네. 오랫동안 분석하며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관이 빠른 배우자가 와서 결정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내면 속에 같이 사고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종종 아이들이 하죠. 네. 행동 의사를 결정하는 건데요. 분명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행동에 대한 보상 결과가 뭘지를 멀리 내다보고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동기까지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시멜로 실험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위험하더라도 함께 가게 됩니다. 때론 나의 행동이 사회적 보상과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할 때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일을 행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갖고 있는 건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초공부까지는 가르쳐 주는 대로 백지 상태에서 교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율동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심, 회의가 시작이 되죠. 진짜가 뭘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고민을 위한 회의, 성장을 위한 의심들은 다 필요한 것이죠.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의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의가 의미가 없다면 욥기나 뭐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에 관련된 말씀들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네. 그랬다면 아마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닭이 2번 우는 소리에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 상대주의를 이제 그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청소년기 학교 이제 중등 교육이죠.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또래 그룹이 이때부터 중요해진다는 것이고요. 자, 도덕적 추론이 이 시기에 가능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콜버그란 사람이 도덕성 발달 단계 6단계를 설명했죠. 그 중에 청소년기는 5단계와 6단계, 그 전에 11세에서 15세까지 있었던 인습, 관습의 지배를 받던 단계에서 이제는 인습을 뛰어넘는 사회계약 정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지향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뭐 도덕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유치원 다닐 때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요.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손을 들어야 멀리서 보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신호가 그린라이트로 바뀌어도 마음으로 하나 둘 셋 세고 첫걸음을 떼고 가야 되죠. 어른 뒤에 따라가야 되고요. 그게 바로 벌과 복종을 또 개인의 보상을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 나중에 되면 어른 된데 손 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인습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의 손을 잡고 다녔다면 이제는 유치원 다니면서 배워서 스스로가 손을 들고 횡단보도 건넜다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는 손을 들지 않고도 자기 판단으로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선택하고 원칙에 의해서 도덕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정에서 영향을 받고 미디어나 학교에서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청소년의 사회 발달을 좀 보겠습니다. 심리 사회적인 발달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요. 정체성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체성과 비슷한 개념은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이 있습니다. 신념, 가치, 의견, 생각에 근거한 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있고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자기 컨셉, 셀프 컨셉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셀프 이스팀이 있죠. 셀프, 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란 것은 기압계가 날마다 바뀌는 것처럼 온도계가 바뀌는 것처럼 매일매일 바뀝니다. 자존감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지는 때도 있죠. 일을 성공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일에 실패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죠. 성적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지고. 근데 이런 자존감이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낮다, 이런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릭슨이 말한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있는 정체성 대 역할 혼미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덴티티와 롤 컨퓨전의 시기이죠. 이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독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던 보호와 그늘 아래 있어야 되었던 존재들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단계이죠.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발견이 필요하지. 여러분, 독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정체성 속에 묻혀 있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우리는 집 나갔다 들어온 돌아온 탕자도 보이지만 집에 있었던 집탕 형도 보게 되죠. 집탕이라고 얘기하는 그가 일단 그 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고 아버지를 위해 농사를 지어 드릴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독립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400년 지나고 나서는 안정된 삶을 적응한 삶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6월절 날에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광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나설 때 예배하는 백성이란 정체성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롤 컨퓨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체성을 찾아 떠나면 반드시 역할 혼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 혼미의 단계를 지나야 진정으로 여물은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찾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 자녀들이 부모 슬을 떠나고 또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더라도 정상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중에서 이제 제임스 마르시아라는 사람이 말한 자아 정체성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X축, Y축의 네 상한이 나오는데요. Y축이 위기와 탐색이라면 X축은 몰입, 전념, 커미트먼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탐색과 몰입과 전념, 네, 둘 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위기 탐색하지 않더라도 전념하면 어떻습니까? 네, 닫혀있는 존재이지만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단계. 여기에서 이제 탐색하고자 발전적으로 나가면 비록 부족하면 유예라도 몰입하게 되면 성취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 이 혼미의 단계에 많이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몰입을 하거나 탐색을 하는 일을 통해서 유해와 폐쇄라는 것을 경험.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서 성취, 확립, 획득, 내가 누군지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보면 이 몰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몰입, 하나님께 전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지대 세이프 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정체성의 다른 차원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있지요. 가족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표현이 있죠. 정치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보수라면 자녀들 중에 진보가 많지요. 직업 정체성입니다. 자, 비정규직을 갖고 있는 10대에는 미래에 있는 자신의 정규직 직업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 정규직 직업을 마련하려면 올인하는 게 필요하지. 민족 정체성,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닉 아이덴티티 스테이지, 처음엔 미개척, 그 다음엔 검색, 나중에는 업적, 이렇게 민족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의 1세대들은 한국 사람이고 종종 우리나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1.5세 2세들은 태어날 때 여기서 태어난 사람 친구들은 우리나라 그럼 미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한국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학교에 김밥 싸가고 밥 싸가고 이런 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서 많은 화이트 속에서 자신이 동양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느끼고 나면 비로소 이제 정체성을 찾아서 이 ethnic 아이덴티티를 찾아 돌아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이라는 코드가 연결되게 되죠. 성 정체성, 오늘날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안에 스펙트럼을 사람들이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청소년기의 사회 발달 이해를 보시면 사회 변화 속에 영향력이 변화되는데 부모에게서부터 또래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변화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자녀를 덜 통제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관계가 또래인데요. 호모필리라고 해서 동종애, 같은 모양, 같은 나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같은 깃털의 새들이 함께 모여든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래서 또래 집단에 있기 때문에 압력을 받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또래 집단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서 좋은 마음으로 선행할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동료의 압박이 있을 때에는 이 또래의 압박은 일탈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상상의 청중이 있죠. 상상의 청중들 앞에 군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을 이때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래 집단과 어울리다 보면 파벌을 형성하게 되죠. 빈번한 상호작용이 있는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도 늘 같이 밥 먹는 그룹이 있지요. 그래서 파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때 청소년 시기에 이성을 향한 낭만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 공격성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반사회적 행동들이 나타나고요. 청소년 범죄를 연구했던 G. 패터슨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 공격성이 나타나는 데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early starter가 있고 late starter가 있다. 나쁜 일이 범죄 같은 일을 일찍 배우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이 아마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레이 스타터들이 있지요. 한때 방황할 수 있는 거죠. 모범생이었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청소년 시기에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판단해보고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일탈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청소년 범죄 심리학자인 모핏이라는 사람은 발달 궤적 이론을 말합니다. Life Course Persistent Adolescent Limited라고 표현합니다. 생애 지속되는 아니면 청소년기에 제한되는. 아까 보셨던 패터슨의 이론하고 어떤 부분이 좀 겹치게 되죠. 생애 지속형은 일반적으로 더 일찍 시작되어서 평생을 가고요. 패터슨이 말했던 레이트 스타터와 같은 경우처럼 청소년기에 한정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성숙 격차의 결과이다. 자라면서 갭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나빠졌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장인데요. 이 불안과 우울증이 등장합니다. 불안,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불안하죠. 가장 흔하면서 특별한 공포가 다가옵니다. 유전이 있고요. 유아기 때 경험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죠. 보통 경우에 이제 8분의 1, 15% 정도가 불안을 우울증으로 갖고 살아가고요. 소녀들 중에는 5명에 1명, 소년들 중에는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요즘은 점점 이제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요. 성별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 문화적 차이도 좀 있습니다. 자살이 많은 나라가 있지요.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환경의 상호작용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희 교회도 부모님들 중에 극단적 선택하신 분,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전된 거 아니냐. 환경 속에 내가 어, 들어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에스겔 8장인가요?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하여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네, 유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유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자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죠. 자살 생각이 나면 자살에 대한 고통스러운 생각을 함께 떠올려야 되겠죠. 여러분, 저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살 생각할 때 마침 수학여행 앞두고 있었는데요.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나서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살만큼이나 우리에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준자살입니다. 자상이라고 그러죠. 칼로 이렇게 긁는, 손목에 칼로 긁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약물을 먹는, 실패하는 자살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은 자살이거나 준자살 생각이거나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의 입으로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기를 좀 살폈고요. 생각보다 강의가 좀 길어져서 또 샘플되는 예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